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다. 6년간의 전쟁으로 1939년에서 45년 6천만 명이 죽었고 수억 명의 삶이 파탄에 빠졌다. 1차 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현대경제의 잠재력은 전쟁을 통해 사륙과 파괴를 위한 산업화된 기구로 바뀌었다. 전쟁이 노동의 산물을 대학살의 도구로 변질시키면서 2차 대전은 자본주의 체제의 심장부에 있는 소외를 드러냈다. 그야말로 엄청난 생명과 부가 이상되었다. 1939년 9월부터 45년 8월 사이에 매일 평균 2만 7천 명이 사망했다. 1942년 러시아 공장은 매년 2만 4천 대의 탱크와 2만 2천 대의 항공기를 생산해냈다. 1945년 4월 베를린에 최종 공격이 있던 첫날 거의 9천 개의 러시아 무기가 120만 개의 포탄을 발사했다. 폭격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60km 밖에 있는 건물의 벽까지 진동할 정도였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무지막지한 피와 자원을 지불해야만 했을까? 영국, 러시아, 미국의 지배계급들은 파시즘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연합국들의 참전 동기는 전쟁 도발국들의 동기보다 고귀하다고 할 수 없었다. 이것도 다 식민지 분할 전쟁이었는데 그 증거를 살펴보자. 독일은 유럽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팽창에 필요한 원자재, 예비 노동력, 공장, 시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이탈리아는 독일에게 승산이 있어 보이자 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직은 이류 강대국이었던 이탈리아지만 북아프리카와 발칸에 제국을 세우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지중해를 이탈리아의 호수로 만들고 싶다 했다. 지중해. 이를 위해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했다. 소비에트 연합은 거대한 영토, 풍부한 자원, 여전히 기초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경제 사정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외국에 덜 욕심을 내고 있는 상태였다. 소비에트. 식민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구나. 스탈린의 주된 관심은 자국의 안정이었다. 그러나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핀란드를 공격하고 발트해 국가들을 합병하고 폴란드를 나치 독일과 분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탈린 정권의 무능과 만행은 1941년 6월 독일의 침략에 소련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45년 대량 수총으로 붉은 군대, 노동적군의 장교군단은 쑥대밭이 된 상태였다.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전쟁 시작 한 달 만에 사라졌다. 그러나 영토, 인력, 자원 측면에서 러시아는 거대했다. 때문에 러시아는 충격을 흡수하고 독일 군대를 삼켰다. 그뒤 러시아는 군을 총동원시켜 스탈린그라드 전투 1942년에서 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붉은 군대가 전진하자 스탈린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더욱 커졌다. 스탈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총리 처칠 등 빅3는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쟁의 마지막 2회 동안 잇따라 회의를 개최했다. 그중 1944년 10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처칠은 다음과 같은 메모를 써서 스탈린에게 전달했다. 루마니아, 러시아 90%, 나머지 국가들 10%. 그리스, 영국 90%, 러시아 10%, 유고슬라비아, 영국 50%, 러시아 50%. 처칠. 헝가리, 영국 50%, 러시아 50%, 불가리아, 러시아 75%, 나머지 25%. 스탈린 이 노트를 보고 불가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비율을 90%로 바꿨다. 지분 같은 거.
그리고서는 파란색 연필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체크 표시를 한 뒤 다시 처칠에게 넘겨주었다. 유럽의 당대 정복자들이 수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의 운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해버렸다. 연합국은 유럽의 동부전선, 독일, 소련 전쟁에서 승리했다. 러시아는 약 450만 명의 독일 장병을 죽였고 영국과 미국은 독일 장병 약 50만 명을 죽였다. 양국의 사상자 숫자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영국군이 소련군보다 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영국과 미국이 유럽뿐 아니라 극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전면전을 동시에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군이 소련군보다 약했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450만, 독일은 50만 명. 영국과 미국이 일본과 전면전. 처칠의 주된 전쟁 목표는 영국 제국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가 전쟁을 승인한 이유는 독일이 유럽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통치자들은 늘 북서 유럽의 지배권을 놓고 적대적 강국과 대결해왔다. 영국은 해역에서 자국의 지배권을 잃거나 무역이 위협받게 될까봐 우려했다. 이런 위협이 현실화된 것은 전차부대를 앞세운 독일의 블리츠크 리그 전격전 때문이었다. (1940년 5, 6월) 전투가 시작된 지 6주 만에 프랑스가 무너졌다. 영국이 침략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해외 제국과의 교류가 즉시 위태로워졌다. 때문에 처칠은 전쟁 후반부까지 북서 유럽의 제2전선 즉 독일군 점령하에 유럽 상륙작전보다 지중해, 중동, 극동에서의 작전을 우선시했다. 처칠은 이집트, 스웨즈나 인도를 방어하고 싶었다. 처칠은 나는 영국 제국의 해외 해체를 지켜보는 총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선언했다. 이런 이유로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다. 1942년 영국은 일본과 맞설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인도에 배치했다. 인도 국민회 입하 시위는 총격이나 태영, 강간 등으로 잔인하게 진압됐다. 3만 명이 투옥됐다. 1년 뒤에는 300만 명이 벵골에서 굶어 죽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인도인들은 인도 국군에 들어가 일본 편에서 싸우기도 했다. 벵골에서. 그래서 인도인들이 일본 편. 영국은 발달한 산업을 바탕으로 무장한 제국주의 강국이었지만 쇠퇴하고 있었다. 영국은 바다를 가운데 두고 유럽 대륙에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나치의 점령을 피할 수 있었다. 또 이런 이유로 영국이 1942년부터 계속 미국 군사력의 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었다. 미국 폭격기는 영국 비행장에서부터 독일을 공격했다. 영국 비행장. 미군은 영국 항구에서 프랑스를 침공했다.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도 세계대전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었던 영국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서 식량과 연료, 무기들을 공급해주기를 바랬다.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재정의 무기를 공급하려 했기 때문에 영국은 미국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를 민주적인 지배계급 간의 연대라고 할 수는 없었다. 미국은 제국주의 야망을 갖고 있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지배적인 세계 강국으로 떠올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유럽 제국의 시장들을 미국 무역에 개방시킬 수 있길 원했다. 무기대여법은 원래 영국 제국이 약간 희생해주는 토대 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 법은 영국에게 거의 모든 금융, 보유고와 해외 지분을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에게 거의 모든 영국의 지배계급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평화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제국을 잃거나 혹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제2차 대전 동안 형성된 그 특별한 관계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사실상 두 개의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두 개의 제국주의. 하나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맞서 유럽과 지중해에서 벌인 전쟁이고, 또 하나는 극동에서 일본과 맞서 벌인 전쟁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제국주의 강국으로 부상했다. 일본은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었지만 필수 자원들은 부족했다. 노동조합은 약했고 민주주의는 뿌리가 없었다. 게다가 1927년부터 군국주의파들이 일본의 정책을 지배해가기 시작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극동에 있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제국을 빼앗아 일본 제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점령한 데 이어 1937년 중국과 전면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1940년에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영국과 미국 대 일본의 전쟁이 1941년 12월에 시작되었다. 일본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말레이 반도와 미국,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를 동시에 공격했다. 영국과 미국 대 일본, 1941년 진주만 습격, 1940년. 6개월 이내에 일본은 사실상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체를 빠르게 점령해버렸다. 영국은 일본에게 인도를 빼앗기지 않고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유지했다. 일본에게 인도. 그래서 인도일 중에는 일본 편에 싸웠다. 미국도 일본 제국을 꺾기 위해 엄청난 해군과 해양 자원을 배치했다. 1944년 10월 레이테만 전투에서 미국 함대는 225척의 군함을 동원했다. 그중 항공모함이 34대였으며 전투기만 1,500대를 배치했다. 길고 긴 소모전 속에서 소련과 미국의 산업적 파워의 결합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그 승리의 보조적 역할만 해요. 소련과 미국의 산업적 파워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때문에 전쟁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제국의 종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나자 영국과 프랑스 제국 역시 사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은 상호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 간의 세계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승자들 중에서 지배적인 강자로 떠오른 것은 미국과 소련의 지배계급이었다. 제국주의 세계전쟁은 세계를 양극화하는 새로운 분할을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 야만주의. 나치 독일, 스탈린 러시아, 군국주의 일본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나치, 스탈린, 군국주의 일본. 노동운동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권위적인 경찰국가라는 점,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이었다. 세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강력한 노동계급은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원자화된 노동계급은 독재의 전제 조건이다. 원자화된 1930년대 혁명운동의 패배는 국수주의, 인종주의, 군사주의의 지배를 초래했다. 그것은 야만주의로의 몰락을 의미한다. 반유대주의는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적인 틀을 제공했다. 월스트리트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유대인 음모론이 그것이다. 노동계급을 두려워하는 중산층의 비합리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셈이다. 반슬라브 인종차별주의가 제국의 새로운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등장하면서 천년 묵은 인종주의 신화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동유럽의 하등 인간, 즉 폴란드와 러시아인들은 중세 게르만 영토를 이어받아 아리안 출신의 지배자 민족이 살아갈 생활권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예가 되거나 인종 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음모였다. 나치 인종차별주의자와 독일 제국주의가 결합하면서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고 러시아를 점령했을 때 대규모 인종학살을 자행했다. 인종학살은 전쟁이 지속되면서도 거세졌다. 특히 유대인들이 희생되었다. 약 600만 명의 폴란드인이 죽임을 당했다.
폴란드 전체 인구의 16%나 되는 숫자였다. 600만 명. 이 중 절반은 유대인이었다. 이들은 게토로 강제에 이주된 뒤 1942년부터 처형 캠프 건물로 옮겨졌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이런 캠프 중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었다. 사람들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산업단지였다. 300만 명이 이 캠프에서 죽었다. 이들 중 250만 명은 가스실에서, 나머지는 굶주림이나 병으로 죽었다. 나치는 총 600만 명의 유대인과 600만 명의 타 인종들을 죽였다. 이외에도 수백만 명이 기근이나 학대, 총격으로 죽었다. 동부전선에서는 2,700만 명의 러시아인이 희생됐다. 전체 인구의 16%였다. 이들의 대다수는 전쟁 포로이거나 점령지의 민간인들이었다. 스탈린은 마치 짐승처럼 전쟁을 치렀다. 그는 인종적 대역사를 지시하거나 학살 공장을 짓진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군대를 정복의 도구로 이용했고 노동자 수백만 명을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히틀러의 게슈타포처럼 경찰 테러를 무자비하게 자행했다. 1918년 볼셰비키는 독일 참호에 전단지를 돌렸다. 독일 군인들에게 총뿌리를 장교에게로 돌리고 세계혁명에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1941년 스탈린은 히틀러에 대한 전쟁을 위대한 애국주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19세기 전제군주 짜르치아의 장군의 업적을 찬양했다. 소련 군대가 1944년 독일 영토로 들어가면서 소련은 국가가 승인한 무차별 살인, 강간, 파괴 등의 폭거를 자행했다.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다. 그 테러가 너무나 끔찍해 민간인 1,400만 명이 고향 땅을 떠나 서쪽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이주였다. 일본의 중국 점령 역시 나치의 폴란드 점령이나 스탈린의 동부독일 점령과 마찬가지로 살인적이었다. 최소한 1,500만 명의 중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다. 성노예로 이용된 젊은 여성들도 있었고 생체의학 실험과 생체 무기 실험에 희생된 죄수들, 마루타, 그리고 인간 가축으로 일본 군인들에게 먹혔던 지역 주민들도 있었다. 인육을 멀었다. 야만주의는 전체주의 정권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원주민 지배에 몰두한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인도에서의 영국, 인도차이나에서의 프랑스,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미국이 그랬다. 민주주의는 또한 끔찍한 전쟁 범죄도 저질렀다. 영국과 미국 공군은 아무런 군사적 목적 없이도 종종 독일 도시들의 융단 폭격을 가했다. 1943년 7월 27일 함부르크의 폭격은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며 민가를 폭발시켰다. 지하실에 숨은 사람들은 질식하거나 산채로 불에 탔다. 포장도로가 끓어올라 도망가던 사람들이 마치 끈끈이에 붙은 파리처럼 도로에 붙어버렸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고 눈동자가 녹고 살이 새카맣게 탔다. 런던 공습 8개월 동안에 전체 사망자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의 공습으로 죽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영국 공군의 사령관 아서 해리스는 보복전과 폭탄 테러를 뻔뻔하게 옹호했다. 그의 목표는 독일의 모든 주요 도시를 파괴한 것이었다. 영국 공군의 야간 공습은 100대 비행기를 동원해 독일 민간 60만 명을 죽였고 64개 도시에서 340만 가구를 파괴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운명에 비하면 덜 끔찍하다고도 할 수 있다. 1945년 8월 6일 미국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는 리틀 보이라는 별명을 붙인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다. 에놀라 게이. 폭발 첫날 적어도 4만 5천 명이 죽고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이후 상해와 질병으로 천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사후 후 또 다른 폭탄 펜맨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다. 투하 당일 최소 3만 명이 죽었고 비슷한 수가 이후에 또 죽었다. 두 도시 모두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도 거의 끝난 상황이었다. 그 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시하기만 했어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새로 발굴한 무기를 선보이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선언하고 싶었다. 미국은 또한 살아있는 목표물의 원자폭탄을 테스트하고 싶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주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냉전이 시작되기 직전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2차 대전의 제국주의적 특징은 세계의 민중을 산업화된 소모전과 대량 학살의 전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제국주의 특징. 이 끔찍한 전쟁의 뿌리는 1917년에서 23년에 패했던 위대한 혁명이다. 1차 대전 후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업, 파시즘 그리고 전쟁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 조직과 리더십은 실패로 끝났다. 그 실패의 대가는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까지 치러야 했다. 두 번의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 지역에서는 노동계급 운동이 붕괴되어 1917년 같은 혁명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전쟁이 치러졌고 이후 나치가 최악의 폭력을 이끌었다. 히틀러가 베를린 벙커에 숨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군대에 숨어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고 유대인 볼셰비키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광란을 벌이는 동안 그의 비밀 경찰은 러시아 군대와 싸울 청소년과 노인을 징집하고 탈영병 무리를 처형했다. 스탈린주의 테러 역시 1944년에서 45년에 정점에 달했다. 약 300만 명의 전쟁 반환 포로들이 항복 또는 이적 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13만 5천 명의 군인들은 반혁명 범죄로 체포되었다. 1945년 이후 벌어진 전후의 세계 분할에 대한 도전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레지스탕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축국들이 2차 대전을 벌이며 점점 더 잔인한 모습을 보이자 그에 대한 반발 역시 점점 거세졌다. 일본이 중국을 1937년 침공했을 때 그들은 손쉽게 중국을 정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일본의 야만성의 중국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양진영이 격렬한 저항운동을 벌였다. 일본은 따라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65만 군대를 중국에 주둔시킬 수밖에 없었다. 독일 역시 점령지 유럽 국가에 주둔시켰던 경찰로도 모자라 거대한 군대를 배치해 점령지 반발을 억눌러야 했다. 심지어 전쟁의 막바지에 베를린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도 히틀러는 여전히 노르웨이에 40만 명의 군대를 유지시켜야 했다. 점령국들은 대부분 자국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입었다. 유고슬라비아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파르티잔, 즉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대중운동의 힘으로 해방됐다. 자국의 파르티잔, 즉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대중운동이다. 파르티잔의 지도자는 요시프 브로즈 티토였다. 티토,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파르티잔. 이들은 독일을 몰아내고 자국 내 파시스트 연합 크로아티안 우스타세를 격파했으며 체트니크 왕당파 운동을 무력화시켰다. 파르티잔은 진정한 다민족 대중운동이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거의 100만 명, 약 100만 명의 유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티토가 독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냉전 기간 동안에도 유고슬라비아는 서유럽 혹은 동유럽 어느 쪽의 편에도 서지 않았다. 폴란드 또한 강력한 저항운동을 했다. 폴란드의 자국 군대는 최고 40만 명에 달했다. 소비에트 군대가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레지스탕스 라디오 소비에트 군대가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라디오 모스크바 방송은 행동의 시간이 왔다고 선언했고 폴란드 사람들에게 독일에 맞서서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약 5만 명의 폴란드인 사람들이 예응했다. 투쟁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숨어 지내던 공산주의자와 유대인도 있었다. 바르샤바의 중심지가 점령되었다. 유대인 게토 지역에 설치됐던 집단 수용소가 해방되었다. 무기가 탈취되었고 즉석 무기 판매숍이 열렸으며 군매점과 병원이 세워졌다.
그러나 그때 스탈린은 소비에트의 전진을 중단시켰다. 견제받지 않은 나치는 전력을 집중해 폴란드의 저항을 진압할 수 있었다. 2달 동안 나치의 반격으로 도시는 폭격을 당한 뒤 항복했다. 징벌적인 테러가 뒤를 이어다. 부상당한 병사들이 누워있던 침대를 화염 방사기로 공격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다. 간호사들이 강간당했고 채찍에 맞아 살해당했다. 폴란드 어린이들은 재미로 쏜 총에 맞아 죽어갔다. 구도심에서만 최소 3만 명이 죽었다. 폴란드인들의 저항은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나치가 폴란드인들에게 고수형을 집행했다면 스탈린주의자들은 교수대를 세운 셈이다. 교수대. 소비에트 연합은 정복전쟁을 벌인 제국주의 국가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옹립하려는 괴뢰 정권에 맞서는 어떤 폴란드 세력도 원치 않았다. 따라서 소비에트 연합은 적극적으로 반혁명적인 태도를 취했다. 스탈린의 동유럽에서의 정책은 영국과 미국이 서유럽에서 펼친 방식과 똑같았다. 그러나 스탈린은 훨씬 단호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계급이 심각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동포와 독일 제국주의의 공포 사이에서 입장을 달리했다. 처칠은 유화 정책에 반대했다. 혁명의 위협은 사그라지는 반면 나치의 위협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목표는 영국 제국을 수호하고 거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선 영국과 식민지 양쪽에서 혁명적인 운동을 무너뜨려야 했다. 전쟁 중 회담에서 삼국이 동의한 협정은 유럽을 세력권별로 분할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동쪽에서 권리를 부여받았고 처칠과 루즈벨트는 서쪽에서 자유재량을 갖게 됐다.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세 국가의 주요한 도전에 직면했다. 1940년 5월 6월의 군사적 패배에 뒤이어 프랑스 지배계급은 영구적으로 분열되었다. 친독일파인 페탱 장군의 비시 정권이 페탱 남프랑스에 있었고 다른 한쪽은 영국의 망명에 있던 샤를 드골 지배계급, 얘도 보수주의자죠. 샤를 드골이 이끄는 민족주의 진영이었다. 드골 진영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며 자유 프랑스군을 조직하고 있었다. 자유 프랑스 위원회는 북아프리카와 북서 유럽의 연합군 전쟁에 참가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프랑스 지하 레지스탕스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레지스탕스. 1944년 6월에서 11월 프랑스 해방의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레지스탕스는 지역의 독일군을 패퇴시키고 국민해방위원회와 부역자 재판소를 세웠다. 80.